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첫 개종자다. 우리의 인생에서 영혼은 그것의 열매인 육체에 의해 드러난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일기 중에서 나는 자연식물식 Whole Food Plant-Based Diet 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로 40년 넘게 강연을 해왔고 프로그램을 열어 미국인들의 질병을 치료해왔다. 나도 뚱보였으며 18살의 어린 나이에 뇌졸중, 중풍에 걸렸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다리를 절며 살고 있다. 왜 살이 찌는지, 왜 질병에 걸리는지 알고 싶어 의사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음을 얻어 음식을 바꾼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살이 찌지도 않았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다. 의학을 통해서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라는 말이다. 당신은 배고픈 상태로는 절대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없다. 한두 달은 어찌어찌 견딜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폭식을 불러 몸무게는 더 늘어나고 몸은 축나기 일수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 지속 가능한 방법은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다이어트일 것이다. 그렇게 해도 살이 찌지 않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탄수화물이 살이 찐다고 빵이나 과자를 먹지 말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것들은 탄수화물 식품이 아니다. 밀가루는 단지 지방과 소금과 설탕과 각종 화학 합성 조미료를 실어 나르는 운반체일 뿐이다. 그렇다면 자연식물식이란 무엇인가? 자연식물식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채식이라는 개념과 조금 다르다. 이것은 고기, 계란, 생선, 우유, 각종 기름을 먹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식물만 먹는 채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주로 먹고 통곡물, 바로 현미, 감자, 고구마 등 이것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영양학적으로도 신진대사에 최적이어서 폭식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다.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날씬하고 건강하게 신체를 유지해온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그냥 날씬해지는 것이 아니라 탄력이 넘치게 날씬해진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건강한 피부까지 덤으로 갖게 될 것이다. 몸무게가 서서히 빠지면서 육체적인 생명력도 느끼게 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자존감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나는 저술활동이나 강연에서 항상 과일과 채소와 함께 녹말 중심의 식사를 주장하곤 한다. 계속해서 강조하겠다. 여기에서 녹말이란 면이나 빵이나 과자 등 정제된 가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 그대로의 통곡물을 말하는 것이다. 칼 루이스도 음식을 바꾸어 기록을 경신했다. 1990년도에 나는 미네아폴리스의 토크쇼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는 칼 루이스, 1988년 서울올림픽 100m 금메달리스트도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는 대기실에서 참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놀랍게도 루이스는 내게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든 고통이라고 고백했다. 그렇게 매일 연습하고 뛰는 사람이 체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는 말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그로부터 몇 년 후 잡지 러너스 월드 1992년 9월호의 인터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나는 매일 굶으면서 그 좁은 레이싱 라인 사이를 죽어라고 돌진했던 거죠. 나중에 우연히 미네아폴리스에서 맥두걸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행운이었죠. 그 이후로는 몸무게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살이 찌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루이스는 미국인이 가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몸의 원리 그리고 음식과 몸의 관계에 대해 칼 루이스에게 설명해 주었고 내가 쓴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었다. 그는 곧바로 자연식물식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효과를 보기 시작한 루이스는 그의 경험을 미국 400m 계주 대표팀의 동료들에게 전했다. 나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권했죠. 우리는 모두 체중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체중을 줄였는데도 컨디션은 더 좋아졌고 그 컨디션과 체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식물식이 그의 경기력 향상에 끼친 영향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엄청난 영향을 주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빨라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더 날씬해졌고 스트레스는 거의 없어졌죠.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했고 지금도 날씬한 몸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식물식을 실천하는 동안 2번의 금메달을 더 땄고 멀리뛰기 신기록도 작성했음을 밝혀둔다. 미 과학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미의학협회보의 발표에 의하면 비만 치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대단히 낮다고 밝히고 있다. 만일 원하는 만큼 살을 빼서 그 체중이 5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비만 치료라고 정의한다면 비만이 암보다 더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인의 40%가 과체중이다. 초등학생은 이 비교 대상에서 빠졌으므로 신장에 비교한 몸무게가 비만으로 판정될 수 있는 미국의 성인은 3분의 2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병적으로 심각한 고도 비만의 경우 25%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탄수화물이 살 빼기의 핵심이다. 우리 인간은 과일, 채소와 함께 녹말 음식을 갈망하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서 녹말 음식이란 라면, 빵, 과자 등 공장에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다. 통곡물과 같이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을 말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몸속에서 더 많은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은 단연코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이다. 그러면서 여러 연구 실험들을 소개하는데요. 90kg이 넘는 비만 남성들이 11일 동안 실험에 참여한 결과 평균적으로 4kg을 감량할 수 있었다. 비만 여성 70kg 이상의 경우 11일 동안 2kg의 체중 감량을 보였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최대 7kg까지 체중 감량을 보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배부를 때까지 마음껏 먹는 실험의 결과라는 것이다. 2번, 3번 또는 여러 번 먹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체중을 줄인다고 일부러 적게 먹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살이 빠지면서 각종 수치도 개선되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마음껏 먹고도 살 빠지는 음식들을 이와 같이 소개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과일, 사과, 바나나, 딸기, 포도, 오렌지, 복숭아, 배 등 모든 종류의 채소, 상추, 양배추, 양파,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 등 통곡물과 통곡물 시리얼, 현미, 옥수수, 오트밀 등으로 만든 각종 덩굴 식물 및 열매, 애호박 및 호박, 도토리 등 모든 종류의 콩과 식물, 모든 종류의 뿌리 식물, 감자, 고구마 등 천연 소금 및 천연 설탕,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지 않은 천연 양념 등 위의 음식들은 지구상에서 다이어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음식들이다. 양념을 첨가하거나 약간의 요리 상식만 배운다면 이 재료들은 가장 훌륭한 음식이자 약재가 될 것이다. 반면에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모든 종류의 육류를 피하라. 닭고기 등 가금류와 모든 생선을 피하라. 모든 종류의 유제품을 치워라. 동물성 기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식물성 기름도 치워라. 계란도 안 된다. 각종 견과류 및 씨앗류도 안 된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두부나 된장이나 간장을 제외한 콩으로 만든 공장 음식, 바로 콩치즈나 두유 등 이런 것도 피하라.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콩으로 정제해서 만든 공장 음식에는 지방이 상상외로 많다. 모든 밀가루 음식을 피하라. 빵이나 베이글, 라면이나 국수나 과자는 안 된다. 음식의 가공 과정이 적을수록 체중 감소에 좋은 음식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밀가루는 통곡물인 밀이 아니라 밀을 잘게 부순 가루일 뿐이다. 제분 및 제조 과정에서 몸에 이로운 모든 미네랄과 영양분이 사라진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신속하게 몸에 흡수되어 서서히 체중을 증가시킬 뿐이다. 여기서 주장하는 식단은 공장을 통한 어떤 제조 과정도 거치지 않은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음식들은 배가 부를 때까지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당신은 하루 섭취 칼로리 중에서 3에서 5% 정도의 지방만 섭취할 뿐이다. 채소나 과일이나 곡물에도 약간의 지방이 있기 때문이다. 현미 씨 눈으로도 기름을 짜고 고추 씨만으로도 기름을 짠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자연식물식에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커피를 내리면 커피 드리퍼에 기름이 끼는 것을 당신도 보았지 않은가?
모든 식물에는 지방 성분이 있다. 그것도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인체에 가장 알맞은 정도로만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먹으면 어떤 지방도 당신의 뱃살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의 몸은 그 지방만으로도 충분히 운용될 수 있다. 1, 2주만 지나면 이런 음식 습관이 쉽게 몸에 배게 될 것이다. 물론 처음 며칠 동안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료를 골라서 요리하기가 낯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면 새로운 음식 습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한번 적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자동이다. 힘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매일 추수감사절 잔치를 벌이고 있다. 현대인은 역사적으로나 진화론적으로나 매우 특이한 삶을 살고 있다. 과거 귀족들이 아주 가끔씩 먹던 풍성한 식사를 거의 매일 하고 있으니 말이다. 고급스런 복장을 입은 귀족들은 대부분 피둥피둥 살이 쪄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고 과식을 한 나머지 병색이 드러나 있음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다. 때로는 풍성한 식단이 허락되는 때도 있다. 무엇인가를 축하하는 자리에서야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추수감사절에 갈비 몇 점을 먹는다거나 크리스마스에 약간의 햄을 먹는다거나 부활절에 계란 한 개를 먹는다거나 생일에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마다 부활절 음식을 먹고 저녁마다 추수감사절 음식을 먹는다. 과거에는 생일 파티에서나 먹음직한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너무 자주 먹는다. 우리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생활 습관을 치밀하게 조사해보면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의 음식 습관은 우리 조상들의 그것과 엄청나게 다르며 둘째, 이런 음식 습관이 각종 내과적인 질병과 유행병적인 비만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음식 습관은 우리 인간의 순환 계통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말이지 균형이 전혀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1년에 몇 번 열리는 잔치에서나 먹음직한 음식들을 매일 먹고 있으니 말이다. 와, 저탄고단, 저탄고지 이런 것과는 또 첨예하게 다른 것 같죠. 근데 제가 이 책의 내용도 전해드리는 이유가 각각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고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공통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저탄고단, 저탄고지, 또 자연식물식, 당질 제한 등등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을 구별하라는 거죠. 진짜 자연 음식, 리얼 푸드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널린 게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인데 아예 안 먹기는 너무 힘들죠. 근데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면 또 비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나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을 성찰해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개선해야 되겠다. 결국 습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다 좋다고 해도 한 번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거나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거나 그렇게 형성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다 보면 지방에도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이 있고 나쁜 단백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문제는 대량 생산. 인구가 70억이 넘는 인구로 계속해서 증가해 왔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정말 빠질 수가 없긴 한 거죠. 근데 그에 따른 부작용, 바로 과다 섭취가 비만, 질환, 질병 등을 부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퍼센트지를 어느 정도로 나에게 맞춰갈 것인가. 내가 살이 찐 부분이 이게 너무 과도했다면 이 부분을 줄여가고 또 탄수화물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탄수화물이 아니었고 좋은 탄수화물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단백질도 지방도 다 마찬가지고요. 와, 정말 식사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점을 취하면서 무엇이든 과유불급.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공장에서 만든 음식은 최소화하고 자연에서 나는 자연식품, 리얼푸드를 먹는 것을 더 늘려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또 배고픔과 싸우면 다이어트는 실패한다는 거기 때문에 식사와 공복, 포만감을 주는 만복, 또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청소하고 재생시킬 수 있는 공복의 힘,
우리의 본능인 배고픔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만복과 공복의 균형. 이것을 반드시 연습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빵, 파스타, 과자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또다시 강조한다. 그것은 정제 탄수화물, 바로 밀가루의 각종 지방과 향신료와 화학 성분들을 뒤섞은 공장 음식일 뿐이다. 정제 탄수화물은 지방과 화학약품을 실어 나르는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입, 혀, 치아, 침을 통해 식도를 거쳐 위장에 도달한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소장과 음식물을 분리하여 대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대장은 모두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그것을 즐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서 즐긴다고 표현하는 것은 혀를 비롯한 미각신경이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혀의 맨 앞부분에 단맛을 느끼는 미각신경이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원하는 음식이 단 음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단맛을 감지하는 이 미각신경으로 인해 가장 원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감각기관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과정으로 인해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즐거움을 느끼며 생존해 나갈 수 있다. 혀 끝은 단맛을 느끼고 가운데는 짠맛, 양옆은 신맛, 그리고 가장 안쪽, 목젖 쪽은 쓴맛을 느끼는 미각신경이 분포되어 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구석기 시대의 인간은 일찍부터 단맛은 영양이 풍부한 것이고 쓴맛은 독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혀끝으로 맛을 봤을 때 단맛이 나지 않으면 뱉어냄으로써 몸을 보호했다는 말이다. 단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복합 탄수화물과 단순 탄수화물로 구분된다. 복합 탄수화물은 주로 녹말 음식에 많은데 통곡물, 콩류, 감자, 채소 등이다. 단순 탄수화물은 보통 정제된 음식에서 발견되는데 주로 과일 주스, 꿀, 시럽, 정제된 백설탕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치아 또한 좋은 탄수화물을 골라내도록 설계되고 진화되어 왔다. 앞니는 각종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들을 잘라내도록 되어 있고 안쪽의 평평한 어금니는 잘라낸 음식들을 갈아서 잘게 부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가 음식을 씹게 되면 침과 함께 섞인다. 침에는 알파 아밀라아제라고 불리는 효소가 있어서 복합 탄수화물을 단순 탄수화물로 분해해낸다. 이런 작용을 통해 우리 소화기관 내에서 손쉽게 흡수가 가능한 것이다. 왜 인간의 침에는 지방 분해 효소나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없는 것일까? 왜 인간의 침에 하필이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만이 유일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일까? 인간이 탄수화물을 먹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확연하게 증명하는 사실이 또 어디에 있는가 말이다. 탄수화물은 다른 영양소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몸의 연료로 사용된다. 유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성장을 위한 단백질보다 세포의 순환을 위한 연료가 더 필요한 법이다. 성장보다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많은 양의 연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가장 깨끗한 연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사작용을 할 때 이산화탄소와 물을 부산물로 만들어낸다. 이 부산물에는 몸에서 쉽게 분해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단백질이 연료로 사용될 때는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이 든다. 부산물인 질소는 암모니아와 요소로 전환되는데 이것들이 많아지면 몸에 아주 해롭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의 몸에서 악취가 심한 이유는 바로 완전히 연소되지 못한 암모니아와 요소가 피부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몸에서뿐만 아니라 방귀에서도 심한 독소를 내뿜는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아무리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더라도 효율적으로 분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장의 맨 앞부분은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풍부한 소화액을 함유하고 있다. 장은 매우 길고 구불구불하게 접혀 있어서 아주 천천히 완벽하게 탄수화물을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적으로 작동하기만 하면 인간의 장기는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고탄수화물을 쉽게 소화하고 분해하는 완벽한 공장이다. 신체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완벽한 시스템인 것이다. 많이 먹는다고 배부른 것은 아니다. 많이 먹어서 포만감이 해결된다면 자동차 타이어를 먹어서 배를 채울 수도 있지 않은가 말이다. 배고픔이라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만족을 시켜줘야 해결되는 조금 복잡한 욕구이다. 영양학적으로 만족을 줄 때까지 배고픔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데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비로소 포만감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빵 사이에 고기를 넣어 샌드위치로 먹는다. 내가 아는 한국 친구는 고기를 먹고 난 후에도 나중에 밥을 꼭 먹는 이유를 묻자 그래야만 먹은 것 같은 포만감이 든다고 웃으며 말했다.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거쳐 위에서 소화한 다음 소장에서 영양을 흡수한 후 대장을 거쳐 소변과 대변으로 걸러지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위가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질지라도 음식이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소장은 각종 영양 성분, 특히 탄수화물을 흡수하여 혈액과 세포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인체에서 최고의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의 작용 때문에 음식의 다른 성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허기가 남아있게 된다. 바로 탄수화물이 충분하지 못해서다. 그래서 과식하게 되는 것이다. 칼로리가 많고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다른 음식을 통해서라도 포만감을 느끼려고 과식하는 것이다. 공장 음식은 포만감이 오지 않는다. 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세인트 헬레나 병원에서 12일간 합숙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도비만이었는데 130kg이 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매 끼니마다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마음껏 먹으라고 주문했다. 그들은 나의 충고를 잘 따라주었다. 첫째 날 우리 병원 식당에서는 2번, 3번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했다. 3일째 되던 날 그들은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말았다. 이 같은 맘대로 먹기 시합은 중요한 점을 암시한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다더니 이젠 적당히 먹어도 배가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그들은 식사 때마다 포만감을 느끼게 되었다. 공장에서 만든 가짜 음식은 몸속에 그것들을 아무리 구겨 넣어도 포만감이 오지 않는다. 비만과 질병만 가져올 뿐이다. 빵이나 라면이나 파스타처럼 빨리 혈관에 흡수되는 정제 탄수화물은 가짜 탄수화물이다. 이런 가짜 탄수화물은 2-3시간 정도 당신에게 포만감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진짜 탄수화물을 그대로 먹는다면 7-8시간 포만감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불만족감은 금방 사라진다. 음식 조절은 포만감이 핵심이다. 식욕을 조절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몸이 갈망하는 탄수화물을 가짜 탄수화물 말고 진짜 탄수화물을 몸에 넣어주는 일이다. 과일과 싱싱한 채소와 녹말 음식을 넣어주는 일이다. 인슐린이 낮아야 살이 빠진다. 이 책에도 인슐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살펴볼게요. 음식의 만족감은 맛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음식이 맛있다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음식을 먹을 때 심리적인 만족감과 생리적인 만족감 모두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씹어야 한다. 탄수화물의 소화는 입에서 시작한다. 침에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아제 중의 하나인 프티알린이 가득 들어있다. 왜 우리의 침에는 지방 분해 요소인 라파아제가 없을까? 왜 우리의 침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가 없을까? 우리 인간은 탄수화물을 먹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탄수화물 분해 요소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완벽하게 분해해준다. 입에서 완벽하게 씹어서 분해하기만 하면 달리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소화를 도와준다. 입에서 오래 씹어 잘게 부술수록 음식은 더 달콤해진다. 침은 음식을 녹여서 미각기관이 더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 침과 프티알린은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데 적은 음식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어떻게 씹느냐에 따라 만족감과 포만감의 정도가 달라진다. 같은 양이라도 오래 씹으면 덜 씹는 것보다 훨씬 더 포만감이 온다. 당신이 직접 실험해도 좋다. 하루나 이틀 동안 음식을 보통 때처럼 먹은 다음 똑같은 음식을 50번 이상 씹어서 다시 먹어보자. 전보다 훨씬 더 배가 부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전에 먹었던 것보다 덜 먹었는데도 벌써 포만감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래 씹을수록 적은 양으로 포만감이 생길 뿐 아니라 음식의 맛과 향을 더 느끼게 된다. 음식을 오래 씹는 것은 살을 빼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당신은 죽 한 그릇을 30분 동안 천천히 씹어 먹을 수 있는가? 당신은 베트남 국수 한 그릇이나 파이 5조각을 천천히 씹어서 30분 동안 먹을 수 있는가?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우리는 보통 5분에서 10분이면 꿀꺽 삼켜버리게 된다. 그러나 당신은 야채 샐러드나 현미밥이나 찐 옥수수를 꿀꺽 삼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밭에서 가져온 거친 음식들은 오래 씹을 수밖에 없다. 요리에서 목구멍으로 설설 넘어가는 공장 음식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정답이라는 말이다. 음식에 대한 만족감 중에서 포만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가 가득 차게 되면 먹고 싶다는 욕구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위가 가득 차서 장기가 팽창하면 음식이 가득 찼다는 메시지를 뇌에 보낸다. 음식을 충분히 먹게 되면 위는 당신에게 배부름이란 메시지를 보내서 뇌가 더 이상의 음식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위에는 너무도 많은 종류의 음식들로 가득 채워진다. 서로 다른 음식은 종류에 따라 체중 증가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각각의 음식은 매우 다양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이섬유가 많을수록 칼로리가 적다. 대부분의 음식은 5가지 서로 다른 성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수분 등이 그것이다. 물론 그 외에 비타민과 미네랄 등 다른 성분도 조금씩 함유되어 있다. 당신이 선택한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수분 등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만들어내는지 결정해준다. 주로 음식 성분 5가지 중에서 3가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칼로리가 있다. 수분은 칼로리가 없지만 몸에 반드시 필요하다. 식이섬유는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가 없다. 그러나 식이섬유는 음식을 먹을 때 포만감을 줄 뿐 아니라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소화와 배변을 돕는 데 필수적이다. 수분과 식이섬유는 칼로리가 없다. 이것들이 많은 음식일수록 칼로리가 적다는 뜻이고 이것들이 적을수록 칼로리가 높다는 뜻도 된다.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에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가득 들어있다. 식이섬유는 쓰레기 청소부다. 식이섬유는 오직 식물성 음식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고기, 계란, 생선, 우유에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식이섬유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다.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해준다. 식이섬유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도 수행한다. 칼로리 흡수를 낮춰주고 복부 비만을 일으키는 체내에 축적되는 지방을 당신의 몸 밖으로 배설해준다. 또한 장의 활동을 촉진시켜 소화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불필요한 칼로리의 제거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는 수분과 잘 결합해서 위와 장에 있는 음식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연히 포만감이 일찍 오게 되므로 과도한 칼로리의 섭취를 막는다. 또한 소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식사 기간을 길게 해주고 포만감을 증대시켜주며 에너지 사용 능력을 증가시켜준다. 식이섬유는 주로 에너지를 오래 지속시켜주는 복합 탄수화물에 많은데 바로 과일, 채소, 통곡물에 듬뿍 들어있다.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또한 인슐린의 효율성과 민감성을 증가시켜 당이 세포에 쉽게 침투되도록 도와준다.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면 포도당을 세포에 들어가게 인도하는 인슐린은 덜 필요해진다. 연비가 좋은 차에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적게 넣어도 멀리 갈 수 있는 이치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인슐린 수치가 항상 낮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체중 감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연료의 양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로 글루코스, 인체의 주요 연료인 혈당을 혈액에서 세포에 침투시켜주는 일을 돕는다. 음식을 먹으면 췌장은 인슐린을 더 생산한다. 보통 식사 전에 존재하는 인슐린에 비교하면 5배에서 7배 정도가 된다. 혈액에 인슐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몸속의 혈당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 한 개를 먹거나 설탕을 약간만 먹어도 짧은 시간에 힘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에너지를 빨리 소화하게 되면 혈당 또한 급상승한 후 빨리 낮아진다. 공급이 멈추면 우리 몸은 뇌에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즉 식욕을 자극해서 더 먹게 만드는 것이다. 인슐린 수치가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더 많이 소비되고 식욕은 더 빨리 증가한다. 이런 방식으로 인슐린이 많아지면 식욕도 증가하고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된다. 인슐린은 식욕을 자극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따라서 식욕을 조절해서 살을 빼려면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슐린이 줄면 몸의 지방도 줄어든다. 인슐린은 식욕을 자극하고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비를 조절한다. 단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는데 지방은 미래의 에너지로 사용될 지방 조직에 저장되는 일을 보류한다.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이 시작된다는 말이다. 간단히 말하면 인슐린은 다음과 같은 일을 통해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식욕을 증가시킨다. 지방의 저장을 증가시킨다. 지방의 방출을 금지시킨다. 정제식품이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하다. 이미 말했듯이 식이섬유는 인슐린의 증가를 억제하고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몸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배가시키는 성분이다.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라. 인슐린이 많을수록 식욕이 생기고 지방 축적이 잘 된다. 반대로 인슐린이 낮을수록 식욕이 떨어지고 지방 축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공장 음식은 포만감이 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빵, 파스타, 과자 등 이런 것들은 정제 탄수화물로서 가짜 탄수화물이라는 거고 공장 음식일 뿐이라는 거죠. 각종 지방과 향신료와 화학 성분들을 뒤섞어 실어 나르는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탄수화물, 이 말은 이 가짜 탄수화물을 줄이라, 이 말과 동일한 거고요. 좋은 탄수화물, 진짜 탄수화물은 먹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공장 음식, 가짜 탄수화물은 포만감이 오지 않는다는 거고 먹었어도 금방 포만감이 사라진다는 거고 진짜 탄수화물, 바로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어야 진정한 포만감, 진정한 만족감에 이르고 그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 씹어야 포만감이 온다는 것 다시 잘 기억하시고요. 또 식이섬유가 많을수록 칼로리가 적고 식이섬유는 쓰레기 청소부라는 것.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이야말로 식사 기간을 길게 해주고 포만감을 증대시켜주고 에너지 사용 능력도 증가시켜주고 건강한 배변 활동을 도와서 장 건강도 지켜줄 수 있고 그러면서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도 제거해주고 칼로리 흡수도 낮춰주고 복부 비만을 일으키는 체내에 축적되는 지방도 우리의 몸 밖으로 배설해준다는 것.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을수록 인슐린도 낮게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체중 감소가 이루어지고 건강도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책들에서 읽었던 것들과 비교해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들을 알려드렸고요. 결국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그 주제에 관련된 그 책들을 비교해 보면서 직접 읽어보시면서 자신에게 최적인 방법, 조절해야 되는 것들을 발견해 가시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